오늘 방금 소개해주신 이상진 대표님하고는 벌써 우리가 알게 된 지가 10여 년, 한 13년 된 것 같아요. 저희 처음 만났을 때는 형님은 컨설턴트였고, 저도 컨설턴트였고, 그때는 저희가 이 사회적 기업가들을 주말에만 프로보노 활동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NGO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었고, 그때 대상 프로젝트가 아마 따뜻한 동행이었을 거예요. 한미글로벌 산하에. 따뜻한 동행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평일에는 정말 야근하면서 매일 컨설턴트로 일을 했는데, 또 주말에는 형님이나 저나 둘 다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혁신가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 같고, 저도 형님하고 그런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었고, 그러다 저는 제가 직접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12년 정도, 만 12년 정도 된 오래전에 창업한 회사인데 아직도 많이 응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 들으시면서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 딱 맞춰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재생에너지 확대, 이번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사실 오래된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독일이나 제가 이제 공부했었던 덴마크에서는 벌써 40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일들이고, 독일도 한 30년 전부터 10년 터울을 두고 해왔고요.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계속 변화가 심하면서 사실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못 쓰고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순하게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그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지방위기나 인구위기를 어떻게 재생에너지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혁신을 만드는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독일이나 덴마크는 저는 이제 덴마크 공대에서 이제 그 해상풍력을 전공한 사람이었고요.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제 클래스 60명이었는데 제가 유일한 한국 사람이었고, 저 후에도 저희 과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 여자친구가 한 명이 더 아시아인이 유일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풍력공학을 공부하고, 저는 사실 덴마크로 유학을 갔던 가장 큰 이유가 덴마크는 에너지 전환을 시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성공적인 나라였고, 독일보다 10년 이상 앞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들과 살면서 배우고 싶어서 했고요. 독일이나 덴마크는 이게 오프라인 방식,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로 이제 3, 40년 전에 이런 에너지 전환을 시민 주도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현대화해서 그걸 디지털화 시켜서 이거를 수십 명이나 수백 명 단위가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단위로 확장하려면 디지털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 분야로 저희가 개척을 해서 일을 해오고 있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어저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가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문서로 공개된 거는 처음이었고, 그 중에서 에너지 쪽만 발췌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탄소 중립의 경제 구조. 사실 되게 오래 봐왔던 레파토리잖아요. 오랫동안 봐왔던 레파토리고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보고 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인프라를 뜯어 고친다, 아니면 거대한 인프라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구조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번 정부의 새로운 어떤 목표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사이사이에 알게 모르게 조금 더 탑다운의 어프로치 외에도 바텀업의 어프로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위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직간접적으로 자문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루테너즈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그냥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탄소 중립을 10년 이상 앞당기고 지역을 살린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30년 전부터 재생에너지에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거의 8천만 인구 중에 800만 명 이상이 재생에너지에 직접 투자해서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만들어져서 시장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의 투자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은 800만, 그리고 800만 명의 직접적인 투자자, 그리고 그 가족과 친구까지 하게 되면 몇 천만의 그 인구, 유권자가 의식이 되기 때문에 좌와 우가 상관없이 모두 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의 몇몇 정치인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탑다운으로 리더가 바뀌어야지만 바뀐다. 그게 아니라 바텀업으로 정말 시민들의 그 800만 명의 시민들이 재생에너지로부터 혜택을 얻고 있다 보니까 그 유권자에 의해서 정말 우리 국민이 주권자로서 행동하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작동했던 겁니다. 그 에너지 민주주의가 독일 에너지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반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이렇게 가려지고 독일이 어떻게 성공했다라는 어떤 결과주의적인 어떤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공 방정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미션을 수립했고 차근차근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복잡해 보이는 장표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마지막에 1층에서 데스크에서 추가를 한 장표인데 이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저희 루트에너지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아시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뒷얘기를 이해하려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표를 넣었습니다. 보통 제가 IR 자료에서 쓰는 내용인데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재생에너지는 제조라든가 기술을 개발하는 어떤 업스트림 쪽의 비즈니스 말고 다운스트림 쪽의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다운스트림은 말 그대로 초기에 사업을 개발하는 것, 인허가를 받고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금융을 일으켜야지만 PF를 받아야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착공돼서 시공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되고 나면 그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운영된 발전소에서 나온 전력을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신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운스트림 쪽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12년 전에 제가 창업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혼자 창업을 했고 많은 대기업들은 이미 이 모든 밸류체인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생각했을 때 이 대기업들과 공기업들과 싸우려면 자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다 뛰어들지 않지만 시장이 크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밸류체인을 봤을 때 이런 사업 개발과 그 금융 사이에서 이런 지역 수용성 솔루션, 그러니까 모든 대기업과 공기업이 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확산을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고 그 문제를 공기업과 대기업이 모두 다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면 이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면 이 시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다음 밸류체인을 확장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지난 12년 동안 꾸준히 이 분야를 압도적으로 1위를 지금까지 1위를 해왔고 거의 저희가 이 분야는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거의 1위를 한 이후에 저희가 최근에는 1, 2, 3 해가지고 최근에 새로운 신사업 분야로 이제 저희가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단순하게 이런 용역 솔루션, 금융 솔루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사업의 오너십을 가져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뭐 부산 앞바다에 저희가 한 3천억 정도 규모 되는 사업을 직접 한 8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펀드, 저희가 전남 신안이 햇빛 연금 바람연금으로 유명한데 이 전남 신안 쪽에 저희가 기존에는 한 프로젝트당 2, 30억 단위의 그 펀딩 상품을 만들었다면 이번에 신안에다 12월 달에 런칭하는 사업은 한 프로젝트가 1,000억입니다. 1,000억짜리 펀드를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PC와 O&M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새롭게 진출을 해서 올해부터 이쪽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뒤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곡선이 거꾸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데이터는 2023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도에 어땠는지를 지금은 통계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측한 거는 2023년보다 2024년도에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업앤다운은 좀 있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상황하고 다르지 않고, 우리나라도 배출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국제적인 평균과 다르게 에너지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한 87% 정도를 차지하고요. 글로벌 평균으로는 대략 한 절반 정도, 50% 정도, 50% 내외로 이제 에너지 분야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그 분야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탄소 중립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솔루션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크게 러프하게 본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피크를 치고 우하향을 해야 되는데, 우하향을 할 때 결국 저희가 넷제로라고 부르는 그 지점은 2050년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목표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배출량을 줄여도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가 썩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온실가스, 우리가 소나 돼지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뇨나 트름으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부분들은 카본 싱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거를 넷 이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넷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네거티브로 음의 배출량을 만드는 형태의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아직까지 우리 인류는 이 곡선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솔루션이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관용차로 쓰이는 것들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꾸거나 수소차로 바꾸거나, 아니면 히트펌프, 올해 이제 이번 정부에서 히트펌프를 많이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히트펌프를 많이 도입하거나, 반도체 설비들을 더 고효율로 바꾼다던가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이 부분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잘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아마 유럽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는데, 아직도 왜 저희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이렇게 순행식으로 이렇게 난방하고 냉방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많이 전기화가 돼 있고 전기 냉난방이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만큼 따라오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긴 거의 맥스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에너지 믹스를 바꾸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이고, 화석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 그래서 그걸 흔히 우리가 아리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 분야를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카본 싱크. 이 두 가지를 모두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카본 싱크. 그래서 나무를 조림을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DAC라고 해서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땅 속에 묻는다던가, 이런 식의 카본 엔지니어링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에서 탄소 배출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전력 분야가 전체 배출량의 3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기 외의 것들에서 이제 배출량이 또 많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석유화학 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건설업이라든가. 근데 저희는 전력 비중이 거의 30%를 우리나라는 차지하고 있는 게 전기화율이 높은 그런 국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특징을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게 솔루션을 제공해서 최근에는 그 아리백해서 그 마지막 저희 그 밸류체인 상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한 이후에 전력을 이제 판매하는 과정을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리백을 원하는 수요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 그 폭삭 소가수다, 우리 다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죠? 예. 그 넷플릭스도 저희 5년째 저희 고객사고요. 이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100% 재생에너지로 저희가 5년째 제공을 하고 있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녹음하거나 음반을 제작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전력은 모두 다 재생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SK그룹도 저희 고객사인데, 이런 기업들도 아리백을 굉장히 빨리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다. 효율을 높이는 것은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 전기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이 아리백으로 이행을 할 수 있고, 아리백은 보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사무실 헤이그라운드인데,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저희 사옥도, 오피스도 저희가 아리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대를 하는 작은 오피스 단위여도 충분히 전력 사용량 계산이 가능하다면 아리백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 계신 분들도 우리 기관에서도 아리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 프로덕션 단계에서 보통 옵사이트에서 많이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발전차를 많이 씁니다. 디젤차를 쓰는 거죠. 디젤차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가 들어있는 태양광으로부터 충전을 한 배터리의 전기를 디젤차 대신 쓰는 그 전력을 공급해주면 거의 100% 넷제로가 가능한 프로덕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 많이 촬영할 때 이런 비이클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사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 미스크가 있는 메리히어 건물과 헤이그라운드 어떤 이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오피스 단위에서의 아리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한 오피스 한 셀 단위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대차나 SK그룹은 저희랑 이 대규모 사업을 같이 개발해서 전력을 사가는 그런 모델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쪽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파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금융으로 접근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조차도 태양광이나 이런 사업을 우리 집에서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물려받은 그 땅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3가지 정도의 공통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물리적인 설치가 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히 넓게 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초기에 투자해도 아무리 적어도 몇 억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데 그리고 회수 기간도 너무 길어요. 은행의 원리금을 갖고 내가 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7, 8년 정도는 또 못 받고 묵혀야 되는 그런 유동성의 제한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초기 사업 개발이나 유지 관리가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영업을 하러 오는데 내 땅에다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애로사항으로 사실 정말 상위 0.1%의 큰 자본가나 전문가들만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진양이 대표님 안 왔습니다. 특별히 이름을 넣어드렸는데 네, 상진이 형은 500만 원밖에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가 개발하고 전문가가 발굴한 부지에 누구나 쉽게 재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독일과 덴마크가 하던 방식. 독일에 가면은 밑에 지방에 가면은 거의 지하철 타면은 태양광에 투자하세요. 8% 수익 줍니다. 광고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성형외과 광고만큼이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독일은 소득공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투자한 거는 소득공제를 해줘요. 우리나라에서 벤처 투자에 엔젤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국가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탄소 중립이라든가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거의 100% 소득공제를 해주는 편입니다. 독일같이 소득세가 높은 나라에서 8% 수익률의 소득공제를 100% 받으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요. 북부 지역으로 하면 풍력 광고가 엄청 많고 남부 지역은 태양광 광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도 대부분 저희가 만드는 상품이 다 1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은 제가 덴마크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얻었고 덴마크에 40년 전에 거의 개발했던 사업 같은 경우도 아예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 덴마크 코펜하겐의 앞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심으로 이 풍력발전소를 건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게 됐고 이걸 통해서 코펜하겐이 또 어떤 새로운 친환경 도시로 각광을 받게 되죠. 제가 요즘 부산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 광안대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엄청 반대가 심했어요. 미간을 상하게 한다고. 근데 저희도 똑같이 비슷한 위치에 해운대 앞바다에 지금 풍력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미관상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걸 잘 설치해서 잘 해놓으면은 오히려 덴마크 같은 어떤 새로운 친환경적인 도시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먼 바다를 계속 보고만 있으면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힘든데 광안대교가 생겨가지고 그때 부산 시민들은 차가 불빛이 보이니까 훨씬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덴마크도 덴마크에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한 500개 가 넘는 전국의 많은 사업들을 이런 식의 시민 참여형으로 만들었고, 아쉽게도 서울에 계신 서울은 많이 혜택을 못 본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서울은 설치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뭐 태백, 뭐 태안, 그다음에 여기 새만금 지역, 그다음에 그 뭐 영양 이런 지역 중심으로 저희는 사업을 되게 많이 했고, 보시는 것처럼 단위가 뭐 50억, 65억, 36억, 77억 다 연 한 11% 정도의 수익률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영덕, 제주, 한림, 오늘 제주에서 오신 이사장님도 계셨는데, 제주 한림 해상풍력도 저희가 300억 정도를 이 한림 수원리 주민들이 투자를 하셨고, 연 12% 정도 수익을 지금 올해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신안은 이제 이 싱글 프로젝트로 저희가 1,000억짜리 펀드를 하게 되고, 수익률도 연 13% 정도 됩니다. 아쉽게도 신안에 전입을 하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신안군은 전입 인구가 인구 소멸적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몇 명 정도 전입했는지 아시나요? 670명 정도 전입을. 작년에는 한 해 동안 1,000명 정도 전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라 인구 증가 지역, 순증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이런 것 덕분에. 그래서 4명이 엄마 아빠가 애들 둘 데리고 만약에 거기로 전입을 가면은 애들까지 아동수당부터 해서 이런 펀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가족이 최소한 2천에서 한 4천만 원까지를 재생에너지로부터 비노동 수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일을 하면 더 수익이 생겨서 노동 수익이 더해져서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만 있으면. 근데 이 풍력은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합니다. 건설 과정, 유지 관리 과정에서 많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가장 최근에 저희가 수주한 사업은 인천입니다. 인천 옹진군 앞바다에 인천시하고 옹진군이 주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고, 이 사업은 싱글 프로젝트로 6,400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가 전국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웬만한 바닷가, 강원도는 산간 지역에 육상풍력, 해상풍력, 태양광 이런 사업을 모두 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 프로젝트로 만들고, 노동소득에 비해서 금융소득이 우리나라에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생에너지만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K 텍소노미라고 해서 그 금융위원회에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경제 활동들을 분류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 분류 체계에 들어가는 사업들 중에서 경제성이 나오는 사업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송배전망은 아마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제가 밀양의 송전탑 사건 때문에 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였는데, 이 송배전망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대표적인 님비 시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님비 시설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도 님비 시설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축산업, 뭐 스마트팜, 뭐 물 산업 있는 거에 모두 다 님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송전망 같은 경우도 한전에서 건설을 할 때 이 인근의 주민들한테 안정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저희는 이제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아니라 개통연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개통연금 같은 것들을 주게 되면 단순 일회성 보상금만 주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롱텀으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제안을 정부에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송전솔로 인근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델. 물론 이것만으로는 이게 실버블릿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모든 수용성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어떤 모든 송전망을 건설하는 과정들이 최소 7년에서 13년이 다 지연됐거든요. 민원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총 사업비도 거의 한 2배 이상 다 증가했고, 한전 적자도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 결국 모든 국민들의 전기요금의 상승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걸 같이 해결하려면 이런 식으로 좀 재정을 좀 일부 투입을 해서 이 주민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면 이 에너지 고속도로가 제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전기요금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이것도 대표적인 님비 시설입니다. 저희 아파트도 주민들이 그 전기차 화재 난 이후로 전기차 충전소를 못 짓게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아파트 주민들이 투자하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충전소에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내 차를 충전하기도 하지만 충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또 같이 나누는 형태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같이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는 이런 작업들도 할 수 있고요. 3년째 이 상품들을 만들어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 뭔지 아시나요? 혹시? 소가 이게 뭘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소가 트름을 이렇게 하면 메탄이 엄청 나오거든요. 소는 메탄을 트름을 하는데 요걸 이제 메탄을 받아가지고 요거 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장비입니다. 아이폰 디자인하신 조나선 아이브가 이걸 디자인하신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뭐 벽제갈비, 사모가드 이런 데서 일부 저탄소 한우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때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보신 적이 없어요. 저탄소 장조림 드시고 싶지 않아요? 아마 오늘 한살림에서 오신 분도, 한살림의 고문분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앞으로 농축산업의 넷제로 같은 경우도 그냥 넷제로 하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저탄소 상품, 저탄소 사과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더 많은 국민들이 뭐 한우를 사 먹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는 저탄소 한우를 먹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션인데 제가 시간이 이제 한 10분 안 남았으니까 또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결국 재생에너지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저희는 문제점을 한 2개 정도 보고 있는데 지역 소멸 문제. 사실 지역에 최근에 가면은 정말 한산합니다. 상점들 다 비어 있고 큰 광역시, 울산 광역시도 가면은 약간 북구 쪽에 가면은 아파트가 엄청나게 신축이 많은데 상가가 다 비어 있습니다. 상가에 가서 혹시 잠깐 일하러 갔는데 점심 먹을 식당이 없어요. 다 문을 그냥 개점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많았고, 제가 갔을 때에도 거의 저희가 점심 좀 늦게 갔는데도 저희가 2번째 손님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인구도 없고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요. 울산도 그렇고 부산도 굉장히 활력이 떨어져 있고 많은 그 외에 더 열악한 지역들, 더 작은 중소도시들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고, 2번째는 그 수용성. 가속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반대가 심합니다. 송전망, 그리고 우리 재생에너지 설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나 경제성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거든요. 근데 이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수용성이 없으니까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다 지자체로 들어오니까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격거리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민가나 아니면 도로로부터 500m, 1km 이내에는 절대 못하게, 태양광이나 같은 경우. 그게 거의 모든 전국에 제도적으로 다 도입이 됐어.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습니다. 도로로부터 500m 떨어져 있어야 되고 막 민가로부터 500m 떨어져 있으면 할 데가 산 꼭대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용성을 해결하면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하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격거리 문제는 지역의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법을 바꾼다고 해도 못 고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수용성 문제고, 수용성 문제의 가장 좋은 솔루션이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전남 신안에서 성공했던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정과제에 핵심연금 바람연금이 들어간 이유입니다. 이걸 해야지만 우리가 제때 재생에너지와 송배전 시설을 확대해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상풍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를 보면 심의 지연돼 가지고 이제 반려를 받은 사업 허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원인 중에 대부분이 지역 수용성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찬성을 받아와야 허가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반려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늘리기 위해서 산자부에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재생에 사업을 하게 되면 크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보상으로 그냥 퉁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사실 보상은 피해가 있으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개념이고, 지원은 뭐 발전소 주변 혹은 송전소 선로 주변의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이익공유는 덴마크나 독일처럼 주민들이 직접 자기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다 벌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우선 벌어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이 제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상, 지원, 이익공유가 모두 다 다른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익공유 관련돼서. 그래서 주민들이 총 사업비의 4% 이상을 투자하면 일정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참여 대상은 뭐 전입을 해야 됩니다.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뭐 일단 세부적인 이런 어떤 것이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당 한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변전 설비 주변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마다 투자 한도가 있어서 이 한도는 어떤 거냐면 가까울수록 두텁게 주고 멀수록 더 얕게 주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주고 멀리 있는 분들에게 적게 주는 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지분형, 채권형, 펀드형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발전소에 지분을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여주 구양리 같은 사례가 지분 참여형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에 자기 지분을 출자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 타인 자본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는 수익으로 마을의 공동기금을 쓰는 겁니다. 그게 구양리 모델이고요. 채권형 같은 경우가 대부분 신안에서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협동조합을 하나 설립하는데 이 협동조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이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지만 얘는 이제 돈이 스쳐 지나가는 비이클로만 쓰이는 협동조합입니다. 우리가 협동조합의 어떤 7대 원칙과 협동을 진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돈만 스쳐가는 그런 비이클로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채권형 모델을 하고 있는 게 신한군이고요. 펀드형은 정말 말 그대로 내 돈을 직접 투자해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 1,000만 원 이상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와이프의 재가가 필요하거든요. 안 하면은 바로 등짝 스매싱인데 그 과정에서 설득을 하거든요, 와이프한테. 1,000만 원 나 투자 여기 해야 되는데 괜찮은 것 같아. 뭐가 괜찮냐? 위험하지 않냐? 그 과정에서 서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수용성이거든요, 사실. 딴 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모델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비교인데, 조합 같은 경우, 그 신안에서 하는 모델 같은 경우가 이게 조합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배임 횡령 그리고 탈세 이런 여러 가지 민영사적인 문제가 대부분은 90%는 잘하는데 10%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3자가 감시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던 사실 누가 감시하지 않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사고가 하나 터지면 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에너지 전환 사업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비리가 터져서 태양광 사업이 무너진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감시 감독을 하는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전 국민이 참여했을 때 필요하다. 그래서 전남 신안 그 박우량 교수 이번에 사면 받으셨는데 잘 사면 받았습니다. 유죄였다가 사면 받으셨는데 그래서 저희랑 같이 그 기존의 조합 방식으로 하던 모델에서 펀드 형태로 이제 조금씩 전환하는 과정들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지자체가 협동조합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다 감시 감독할 수 없고 그런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감시 감독하는 체계로 전환하자라는 개념으로 MOU도 하고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 재생의 사업은 금융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발전소를 만들면은 거기에 자기 자본이 한 20%, 타인 자본이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타인 자본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 자본은 정말 내 돈을 정말 투자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 타인 자본 중에서도 금융기관 PF에 앞서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를 가장 선순위 채권으로 만듭니다. 이건 사실 오늘 그 투자증권에서도 오셨지만 이 대주주단에서 주민 참여가 우리보다 앞순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엔. 근데 저희가 그 첫 사례를 만들었고, 첫 사례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사례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순위 채권으로 주민들을 반영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사업자처럼 전문가가 아니고 금융기관처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장 보호받아야 됩니다. 만약 발전소가 제주처럼 출력 제한이 생기거나 멈추거나 고장이 났을 때의 리스크를 주민들이 테이크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리스크가 거의 테이크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보험도 당연히 돼 있고 선순위 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발전소가 365일 중에 300일이 멈춰도 주민들의 수익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은행하고 이자율은 똑같은데 거기다가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10에서 15%의 수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금융 구조가 나온다. 그래서 전남 신안의 신안 우이풍력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그 기관이 한국중부발전, 미래에너지펀드 같은 이 금융위협 산하의 정책금융 이런 데가 지분을 투자하고요. 그 가장 선순위 채권에 저희 신안 국민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나 산업은행이 PF 펀드를 참여하고, 또 마지막 후순위 채권을 미래에너지펀드가 또 다시 한번 안정성을 확보해 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신안 국민들은 거의 리스크가 없는, 그러면서도 연 13%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모델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짜고 설계해서 대주단하고 승인을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다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안군에서 잘하니까 전남도에서도 전남도 전체로 한번 해보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남형 재생에너지 펀드 이거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그 용역이 끝나서 지금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감독님도 태백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여기 김성환 장관님이, 여기 조그만 그 사람이 김성환 장관님이신데, 이렇게 해서 이때 가덕산풍력이 국내 최초의 이런 주민 참여 인증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행을 했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도 한국판 뉴딜, 그때 베스트 케이스로 저희가 김성환 장관님이 소개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부터 해서 제주 한림풍력도 해상풍력의 최초 인증 사례, 그것도 저희가 최초 사례는 거의 저희가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광주 올림픽 경기장의 주차장 태양광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인천의 해상풍력, 울산의 또 해상풍력, 그다음에 경기도의 파주 같은 데 보면 도로 법사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하는 것도 파주 시민들이나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모델. 그리고 산업단지 태양광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옥상에 할 때 그 금융기관이 아니라 그 임직원들이 투자하는 형태로서 임직원 투자하면 연 12% 정도 수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좀 국가산업단지공단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포에도, 영암 쪽에도 대불산단에도 저희가 같이 이 상품을 아마 조만간 런칭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다 좋은데 여러 가지 금융 제도가 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줄기차게 계속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는데, 사업이 큰 사업으로 갈수록 어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로운 정부에서 좀 규제 샌드박스나 아니면 규제 개선 관련된 과제로 좀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고, 국정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공동소유형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오너십을 한 20% 정도 지분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제도화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는 30기가 정도의 정부 그 보급 목표에서 8기가 정도를 지역 공동소유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님비 현상이 있는 거고요. 지역 커뮤니티랑 같이 하는 쉐어드 오너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영국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었던 게, 전문가 사업자들이 ABC가 있으면은 주민들은 그냥 단순하게 수용성 대상이 되는 거예요. 피해보상금을 주고 끝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식하고 모르고 계속 귀찮게만 한다, 이런 존재인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맨날 인허가 절차마다 반대가 이루어져서 지연이 되는 겁니다. 한전 엔지니어도 마찬가지. 한전 송전망을 지을 때 똑같아요. 송전망을 지을 때 한전 엔지니어들하고 주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 모든 허가마다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아예 사업 주체를 독일이나 영국처럼 주민조합이 사업 주체의 핵심 쉐어홀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에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같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인허가의 사업의 지연이 없는 형태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잘 모르면은 가르쳐야죠. 우리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함께 해나가는 모델. 이 부분이 지역의 이익도 극대화하고, 뭐 단계별 위험도 최소화하면서 그 사업 지원도 막고 지역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비슷한 모델로 부산에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부산 고향이신 분 계신가요? 부산 시민들 적어도 한 100만 명 정도가 저희 풍력발전소의 지분을 저희가 무상으로 나누려고 하거든요. 저희 갖고 있는 지분의 한 20% 정도를. 그런 걸 부산 시민들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을 해서 지역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똑같이 영농형 태양광이나 상업단지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영농형 태양광이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농민 참여 모델도 저희가 연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실이랑 이제 산업부, 농림부 다 참여하는 저희한테 발주를 주셔서 전남 광주에다가 저희가 한 10메가 정도 첫 사례를 시범 사업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중간 보고가 내일 또 국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저희가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상업단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가는 지역들은 주민들이 발전소 좀 더 해달라고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님비 현상이 아니라 핀피 현상. 우리 중학교 2학년 사회 과목에 나오는 시험 문제. 네. Please in my front yard의 줄임말이거든요. 핀피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지역에 제발 더 놓아줘. 더 해달라는 거죠. 갈수록 우리나라는 그 지역 소멸과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금융소득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이런 재생에너지로부터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소득이 지역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런 선순환 효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희는 목표는 2030년 정도까지 1000만 기후에너지 시민들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정도가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서 송전망에 투자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파란색, 빨간색이든 상관없어요. 다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표를 던질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바뀔 거고요. 그러면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근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뭐 고속도로 뭐 다 좋은데요. 그런 계획 뒤에는 더 중요한 거는 1000만 명의 기후 에너지 시민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야지만 에너지 민주주의 가능하고 그 기반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든 재생에너지는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리백은 가장 싸고 쉽고 빠른 탄소 중립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재생에너지는 곧 지역경제 발전이다. 이런 것들도 다 금융규제나 제도 개선 현재 것들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산이 가능하다. 이게 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주민 의원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셔가지고 하여튼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좀 이런 건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1000만 명의 기후 에너지 시민을 육성하자. 이게 우리 정부의 되게 중요한 핵심 과제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